무역영어 2급 제104회 무역실무의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1번. 우리나라 어원법상 제한조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신용장의 종류를 하고 묻고 있는데, 제한조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방법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그것을 이제 규정해 놓은 것을 이제 제한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자, 그럼 어원법상 제한조건의 효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어음의 발행인이 있겠죠. 자,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을 하고, 그러면 제3자에게 매입을 의뢰하고, 그럼 제3자는 이 환어음을 이제 매입을 하고 선지급을 하죠. 선지급을 하고, 이 어음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지급인에게 이 환어음을 보내가지고 추심을 하죠. 추심을 해가지고 이 돈을 다시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에 이제 발행인은 수익자가 되겠고,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제3자가 매입하게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매입은행이죠. 매입은행이고, 그다음에 매입은행은 자신이 매입한 환어음을 지급인에게 보내가 추심을 해가지고 돈을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그럼 이 지급인이 개설은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개설은행이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 어음의 지급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거절.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매입은행은 지급 거절된 어음을 가지고 발행인에게 다 제시해갖고, 야, 내가 저번에 너한테 매입을 해갖고 먼저 대금을 선지급했는데 얘가 돈을 안 주더라.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바로 우리는 소구다 이렇게 배웠죠. 소구. 자, 그래서 이 어음법상의 제한 조건의 이제 효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소구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음을 매입한 사람은 지급인에게 이것을 제시해서 어음 대금을 달라고 했을 때 지급 거절이 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어음 발행인에게 대금 지급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제한 조건의 효력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해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제3자가 발행인에게 자신이 매입했던 그 어음이 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에 지급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바로 소구라고 배웠죠, 그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소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쪽에 제3자인 매입은행 입장에서는 자신이 매입한 환어음을 이쪽에 지급인이 지급 거절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매입은행 입장에서는 발행인이 발행한 이 환어음이라든지 뭐 약속어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하려고 하지 않겠죠.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어음이 유통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또 신용장이라든지 이런 환어음을 통한 상거래 행위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로 유통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제한 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용장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4번 전부 다 뭐 non transferable 해서 뭐 양도 불가 신용장, 그다음에 미확인 신용장, 그다음에 비누적도 해정 신용장, 이것들은 전부 다 그 신용장의 종류이지만 이러한 신용장에서 발행된 환어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구가 가능하죠. 그런데 한번 보게 되면 without recourse LC, 그래서 소구 불가 신용장이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음법상 소구 가능 신용장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그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어음법상 제한 조건의 효력이라는 이런 굉장히 용어가 낯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못 푸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소구 불가능 신용장은 통용되지 않는다. 요거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52번 국제 플랜트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턴키 프로젝트. 자, 턴키 프로젝트는 수주자가 일괄적으로 전부 다 뭐 설계부터 엔지니어링 건설까지를 맡아가지고 시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시설이 잘 돌아가는지, 잘 완공이 되었는지를 시운전을 해봐야 되겠죠. 그 시운전을 하라고 이제 키를 넘겨준다. 그래서 턴키에서 이제 이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맞습니다. 2번 럼섬 컨트랙트에서 일괄 계약인데 확정 금액이죠. 확정 금액. 그러니까 전체 공사 금액을 얼마 해가지고 정해서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자, 이는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에 계약 총액을 약정하여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수주자가 먼저 발주자로부터 그 전액을 수령한 후에 공사를 개시해서 완공하기로 하는 형태의 계획을 만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전액을 수령한 다음에 그러면 선지급 방식이 되겠는데,
이 말도 틀렸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쪽에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어떤 공사를 맡기면서 지금 여기서 시공자 수주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주자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 대금을 다 줘버리고 나게 되면 나중에 시공사가 공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시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불량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설계대로 안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가 힘들잖아요. 시공자 같은 경우는 뭐 돈 다 받아 챙겼으니까, 그죠? 이런 계약대로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에 있어서 이런 발주자가 공사를 시공자에게 맡기면서 전액을 미리 주는 이런 공사는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2번 럼섬 컨트랙트의 정의는 잘못되었네요. 다음 53번 신용장 6600 기준에서 단순히 인보이스라고 요구한 경우 다음 중 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인보이스는 이제 청구서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수출자가 즉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한 다음에 매수인에게 바로 이러이러한 물품을 이러이러한 가격으로 너에게 보내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나한테 돈을 달라라는 청구서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 청구서가 금액이 정확해야 되겠죠. 만약에 10만 불을 청구했는데 나중에 10만 불을 줬는데 나중에 뭐 아니다 잘못됐다 11만 불 내놔라, 그다음에 뭐 5천 불 더 내놔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정확해 가지고 이런 그 송장의 즉 청구서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신용장에서는 인보이스라고 이렇게 제출하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거 인보이스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인보이스는 인정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2번에 있는 퍼포머 인보이스가 되겠어요. 1번은 컨실러 인보이스 해가지고 영사송장, 그 다음에 3번은 세관송장,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뭐 확정송장, 그다음에 뭐 최종 송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도 하게 되는데, 최종 송장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 영사송장, 세관송장, 확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액이 확정됐어요. 금액이 확정됐는데 이쪽에 퍼포먼스 인보이스는 말 그대로 견적 송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러이러한 가격으로 내가 너에게 매도할 건데 네 가격을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뭐 이대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 어떤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제시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미확정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확정 금액을 가지고 신용장 거래를 진행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퍼포먼스 인보이스하고 그다음에 프로비저널 프로비저널 인보이스도 타이틀이 임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임시. 그래서 임시나 견적이나 전부 다 확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4번 다음 사례에서 CISG가 적용된다고 할 때 옳은 것은 해서, 자, FOB 홍콩 조건의 국제물품 매매 계약서에서 홍콩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선적하였고, 자, 해상 운송 도중에 물품이 손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적행 부산항에 도착이 되는데 매수인이 그것을 검사를 해보니까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더라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CISG를 적용을 했을 때 옳은 구제가 어느 것이냐 이제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홍콩에서 물품이 자, 선적이 돼가지고 지금 부산항에 왔어요. 이렇게. 자, 부산항에 왔는데 처음에 선적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운송 도중에 해수, 그러니까 바닷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물품이 손상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수입지에 있는 매수인이 이 물품을 검사를 해보니까 계약에 위반이더라. 자, 그래가지고 CISG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이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있는 얘기죠. 자, 매수인은 물품 부적합을 이유로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물품이 부적합한 원인은 매도인이 아니고 운송 도중에 해수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선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먼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자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죠. 그다음에 이제 B번 매수인은 물품 부적합 이유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지금 운송 도중에 사고이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운송인에게 먼저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C번 물품 부적합을 이유로 매도인에 대해서 손상된 물품에 하나여 대체 물품을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대체 물품을 청구할 수 없죠. 운송 도중에 일어난 거니까 매도인은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물품을 청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또 운송인에게 청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D번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물품 부족합 이유로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전부 다 A, B, C가 다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바로 D항 같은 경우는 물품 부족합을 이유로 손해배상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운송 도중에 해수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그 매도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운송인의 잘못으로 일한 거니까 이것은 이제 운송인에게 청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55번 해상보험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자, 5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보놨어요. 그죠? 무역용어 상급 정도 나온 건데 이런 걸 틀리면은 기본적으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스스로 반성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일단 정답은 4번 어벤드먼트가 되겠는데 어벤드먼트는 이제 위부죠, 위부. 뭐 역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서브로게이션 해놓고 이게 위부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컨스트럭티브 토럴 로스의 추정도 되는데 이것을 액츄얼 토럴 로스 해놓고선 이것을 뭐 추정된 손 또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어쨌든 무역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거의 뭐 합격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56번. 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있는 선화증권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밑에 지금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모든 운송인의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incorporate here with the same force and effect as if they were written at length herein 돼 있어요. 마치 전체가 인쇄가 된 것처럼 same force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화증권을 말한다.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보시고요. 자, 정답은 1번 시어폼 비루브 레이딩이 되겠어요. 이건 뭐냐, 우리 메인 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화증권을 발행을 할 때 보통 보면 선화증권에는 면책 약관이 있죠. 선사에 면책 약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래 전체를 다 여기다가 인쇄를 하게 되면 뒷면에다 인쇄하고 빽빽하고 그것이 많았을 경우에는 뭐 하나의 선화증권인데 이렇게 세 장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발행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분실의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체 면책 약관에서 상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앞에다가 요약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한 장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럼 면책 약관이 전체가 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풀폼이 그게 굉장히 쭉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롱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축약해서 했다. 그래서 쇼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롱폼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축약을 해서 발행한 것을 쇼폼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폼이나 롱폼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무적으로 선화증권을 발급받거나 보통 뭐 BL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이 쇼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57번 화인과 관련된 필수 표시 세 가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메인 강의에서 이런 거 시험에 참 잘 나온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자, 어떤 창고에 물품이 이렇게 적재가 되었을 때, 이것은 물론 애쉬 화물입니다. 같은 경우에 보통 뭐 특별한 화물이 아닌 그냥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카톤 박스에다가 물품을 이제 포장을 하죠. 카톤 박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라면 박스 같은 데 혹시 흔히 말하는 보로박스, 누리끼리 하는 그런 걸 말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창고에 이제 장치가 되었을 때 다른 화주의 물품하고 막 뒤섞여 있죠. 그렇게 되면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쉽게 하고, 그다음에
누구의 소유인지, 그다음에 제품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런 것들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화물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톤 박스의 외부에다가 특정한 지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쉬핑 마크, 그래서 이제 화인이다, 뭐 화인 또는 뭐 하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필수적인 세 가지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먼저 자, 주화인 메인 마크가 되겠어요.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하트 표시라든지 이런 걸 말하게 되고, 그다음에 포장 번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가 10개다 그러면 1번부터 2번까지 쭉 번호가 적혀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주의 표시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필수 표시는 아니에요. 주의 표시는 뭐냐면 뭐 노 후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뭐 갈고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찍지 말라든지, 뭐 그다음에 거꾸로 세우지 말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표시가 아니고 따라서 3번이 정답이겠고, 이제 한국 표시는 이 최대 도착항, 뭐 부산항이면 부산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 부산항을 적는 이유는, 목적항을 적는 이유는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이 화물이 잘못 막 뒤섞여 가지고 막 부산항으로 가지 않고 뭐 싱가포르 항으로 간다든지 홍콩항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엉뚱한 항구로 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주화인 그다음에 포장번호 항구 표시, 이것이 바로 메인 마크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할 중요 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8번, 자, 계약 체결 후 정치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자, 현저하게 부담이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 그럼 계약서상에 예를 들어서 뭐 선적이라는 이런 선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정부의 규제라든지 뭐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출이 금지되었어요. 이렇게 수출이 뭐 금지되었거나 또는 수출이 금지되었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현재의 계약상의 물품대로는 수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선적을 인도가 불가하게 되죠. 인도가 불가. 자, 그럼 이랬을 경우는 그냥 계약이 자동으로 폐기되거나, 이랬을 경우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쌍방이 전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이러한 상황, 이렇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돌발돼 가지고 이행하기가 곤란해진 경우에 이것을 계속해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수출 금지다. 그러면 수출이 될 수 있게끔 물품을 뭐 변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계약이 계속 이행되게끔 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드십 클로즈가 돼. 하드십 클로즈. 자,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정치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아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차후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계속 진행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이제 삽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 하드십 클로즈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entire agreement 클로즈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 합의 조항 이렇게 부르죠. 완전 합의 조항. 자, 이것은 어떻게 계약서가 이렇게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이런 계약의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느닷없이 매도인이 이거 3번 잘못됐다. 난 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내가 메일 그리고 팩스로도 나는 3번이 A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B라고 말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쌍방이 전부 다 충분한 의사교환을 거친 다음에 합의를 봐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이 계약서의 내용이 파이널, 오직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의사교환이 있었던 간에 그것은 무시가 되고, 이렇게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조항만 유일하게 인정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완전 합의 조항이 되겠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나중에
이 계약서와 관련돼서 그 이전의 것을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이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든지 이 계약서의 신뢰성을 훼손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쌍방간의 이제 거래의 신뢰성, 믿음 그런 것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안전합의 조항이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워런티 클로즈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보증 조항이 되겠는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워런티가 있고요. 워런티가 있고 개런티가 있죠. 개런티. 워런티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물품을 사보면 이제 품질 보증 뭐 이래가지고 딱지가 붙은 거 봤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 워런티는 바로 품질 보장이에요. 이 제품은 우리 회사가 정상적으로 생산을 했고 그래서 작동 중에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고장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품질을 보장한다는 표시, 그게 바로 이제 워런티가 되겠고요. 개런티는 고장이 나면 내가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겠다 하는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약속, 그것이 바로 개런티가 되겠어요. 자, 분명히 구분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프루먼트 클로즈. 이거 손해배상. 임프루먼트는 바로 권리 침해 조항이 되겠는데, 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게 되는데, 자, 매도인에게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라든지, 자, 이런 거를 자신이 제공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제공해가지고 물품을 만들어서 인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3자가 매도인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특허권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침해했다고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매도인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매수인이 제공한 디자인 설계에 따라서 했을 뿐인데 이게 제3자로부터 어떤 그 지적자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다고 소송을 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디자인 설계에 의해서 자신이 생산 물품에 대해서는 제3자가 제기하는 이런 권리 침해 소송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매수인의 책임이다 하는 조항을 집어넣었고 면책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서 저런 조항을 삽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을 권리 침해 조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59번 포장의 종류 중 수송 중 변질이나 파손, 하역의 편의를 고려한 포장 단위는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그럼 먼저 포장을 할 때 어떤 제품의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어떤 구매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더 이제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개장이 되겠어요. 개장. 그러니까 개별적인 포장. 그래서 유니터리 패키징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자, 그럼 제품 자체도 뭐 훌륭해야 되지만은 그 제품을 싸고 있는 이제 포장도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구매자가 그걸 사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업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서 하는 것인 개장이 되겠고, 개장. 자, 그러면 요것을 뭐 10개 단위, 뭐 3개 단위 이래가지고, 자, 꾸러미로 만들어가지고 이동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은 내장이 되겠어요. 내장.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꾸러미를 다시 어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선적을 하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파손되니까 이것을 좀 더 단단하게 뭐 나무 박스로 이렇게 짜가지고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외장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면 수송 중에 변질이나 파손, 하역의 편의를 고려한 포장 단위는 바로 이제 외장. 그래서 outer 패킹이 되겠고요. 보장이라는 말은 이렇게 박스를 이제 포장을 할 때 충돌할 때의 충돌할 때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뽕뽕이 해가지고 이제 그 버블이죠. 공기방울 같은 거 많이 있는 그런 포장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완충시키려는 목적으로 집어넣는 것, 그것이 보장이 되겠어요. 말 그대로 포장을 이제 보강하기 위한 재료가 되겠죠. 다음 60번 해상 운송의 경우 일반 화물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서류가 통상적으로 발행된 순서로 가장 옳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선적 일자를 살펴보고 그 선적 일자 언저리에 출항하는 배를 알아본 다음에 있으면은 선서에다가 나는 이러한 물품을 언제 싣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약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쉬핑 리퀘스트가 되겠어요. 쉬핑 리퀘스트는 또 SA 그래가지고 쉬핑 어플리케이션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선사에 보내게 되면 선사에 대해서 알았다, 이거 확인했다, 너 그 날짜에 물품을 우리 배에 실어줄게.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통보를 해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킹 노트. 부킹 노트가 되겠고요. 또는 부킹 컨퍼메이션,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그러면 약속된 날짜에 화주는 그 물품을 갖다 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 지금 일반 화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컨테이너, 전기선이 아니고 일반 화물. 그러니까 이제 벌크선이 되겠죠? 일반 화물을 이제 갖다 놓게 되면은, 그러면 선사가 이거에 대해서 선적을 하라고 선장에게 지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선적을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선주가 만약에 자 10톤을 갖고 왔다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실어보니까 이것이 8톤이나 9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꼼짝없이 지금 운송인이 그걸 다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화주가 갖고 오는 그 물품이 화주가 신고한 내역하고 맞는지를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다 라든가, 또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한 사실을 기재한 것을 화주에게 주게 되는데, 바로 텔리시트가 이제 검령표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이제 실제 선적해야 할 물품의 수량이 이제 적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선적을 하게 되는데, 선적을 하게 되면 자, 본선의 1등 항해사가 바로 이 본선상에서 이 물품을 수취했다, 그런 표시로서 다시 메이트 리시트, MR이 MR을 화주에게 주게 되면, 화주는 이것을 선사에게 제시하게 되면 선사는 비해를 발행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세요. 그다음에 61번 60P 600이 적용된다고 할 때, 자, 불일치한 제시에 대한 확인은행의 대처를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확인은행이 메이브은행으로부터 지급을 요청을 받으면서 서류가 왔단 말이에요. 서류가 왔는데, 서류가 신용장 조건하고 불일치예요. 자, 이랬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인데, 확인은행은 불일치한 제시라고 결정하는 때에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자에 관한 권리 포기를 위하여 개설은행과 교섭할 수 있다 되는데, 이건 틀렸어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은 확인은행이 아니고 개설은행만 할 수 있어요. 자, 개설은행은 개설 의뢰인과 하자 포기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없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개설은행에만 있다. 자, 그러면 서류가 불일치한 경우에, 그 메이브은행이 개설은행을 보낸 경우에 서류가 불일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설은행은 예를 들어서 선적일자가, 자, 신용장상의 선적일자는 7월 10일인데 실제적으로 서류상에 제시한 그 서류상의 선적일자는 이렇게 12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일에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개설은행이 너만 신용장 조건 위반이야, 그래가지고 지급을 딱 거절하게 되면, 그럼 이쪽에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 늦으나 이틀 늦으나 그 물품을 자기가 빨리 받아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보내게 되면은 자기가 물품을 입수할 수 없게 되니까 뜻하지 않게 이 매수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개설은행은, 자, 원래는 독자적으로 이런 하자 처리에 대해서 지급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개설 의뢰인의 어떤 소중한 자기들 고객이잖아요, 은행에. 그래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개설은행이. 야, 지금 10일인데 12일로 돼 있다, 이거 어떡할까? 그러면 만약에 개설 의뢰인이죠, 어플리컨트가 이거에 대해서 상관없다, 돈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개설은행은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개설은행이 이렇게 12일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그래가지고 대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플리컨트가 그걸 알고, 야 임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신용장 조건들을 일치해야지만이 대금을 준다는 조건 하에서 내가 신용장을 개설했는데, 그럼 네가 명백하게 이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줬냐, 나 기분 나빠, 너 손해배상해 라고 하게 되면 개설은행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류의 불일치라는 하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개설은행이 독립적으로 거절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그런 권리가 있고요. 권리가 있고 그러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어플리컨트에게 의사를 파악을 하는 건데, 여기서 바로 말하는 권리 포기라는 그 말은, 그러면 이렇게 틀린 거에 대해서 어플리컨트는 바로 이거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지금 개설은행에게 그거 좋다고 허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것의 그 서류의 불일치에 대해서 뭐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그런 걸 이제 포기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근데 확인은행 같은 경우에 그럼 서류에 불일치가 들어왔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바로 개설은행에게 조회를 하는 거죠. 조회를 해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그럼 개설은행이 줘라 그러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주지 말라 그러면 이제 안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매수인에게 개설은행에게 교섭을 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개설은행밖에 없다.